어린 왕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나는 6살 때 원시림에 관해서 쓴 자연계의 진짜 이야기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려 하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여기에 옮겨보았다. 그 책에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켜버린다. 그런 다음 꼼짝 않고 반년 동안 잠을 자는데 그동안에 삼킨 먹이가 소화된다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이걸 읽고 밀림 속의 모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하여 나로서는 처음으로 색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 1호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무섭지 않냐고? 모자 보고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뱀이 그것을 소화시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어른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이 뱃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그림 이후는 이와 같았다. 이번에 어른들은 보아뱀의 뱃속인지 거죽인지 하는 내 그림을 집어치우고 지리학이나 역사, 수학,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화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는 내 그림 1, 2호의 실패로 무척기가 죽어 있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늘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아이들에겐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하기로 하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정말 지리학이 나에게 무척 도움을 주었다. 나는 한눈으로 흘끗 보아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다. 밤에 길을 잃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지식은 더욱 가치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중요한 일에 관계하고 있는 어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았다. 나는 주로 이런 어른들 사이에서 살았다. 나는 그들을 바로 가까이에서 면밀하게 보아왔지만 그들에 대한 내 의견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나는 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를 그들에게 꺼내 보여 시험을 해보았다. 이 사람이 과연 이해력 있는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이구동성으로 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건 모자군요. 그러면 나는 보아뱀이나 원시림, 또는 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 자신을 낮추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트럼프 이야기나 골프, 정치, 넥타이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분별 있는 사람을 또 하나 알게 되었다고 흐뭇해했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가 날 때까지 나는 진정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채 혼자서 지냈다. 비행기는 엔진에 고장이 났다. 내 옆에는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를 해내려고 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버틸 정도 의물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첫날 저녁은 인가에서 1000마일쯤 떨어진 모래사막에서 잠을 잤다. 망망대해의 한복판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선원보다 더 외롭고 쓸쓸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눈을 간신히 깜빡거리며 뜨고는 사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정말 이상한 소년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음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된 그 소년의 초상화이다. 그러나 내 그림은 물론 실물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어른들은 내가 화가로서 출세할 수 없다며 길을 꺾어 놓았다.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뱃속과 겉모양 말고는 아무것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소년을 바라보았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피로로 지쳐 있거나 배가 고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목이 마르다거나 무서워 떠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인가에서 1000마일 떨어져 있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말을 걸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러자 그 소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듯이 천천히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다. 저 양의 그림을 그려줘요. 너무나 뜻밖의 신비한 일을 당하고 보면 누구나 순순히 거기에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데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고 더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양을 그린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밖에는 공부하지 않은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나는 이 소년에게 약간 시무룩하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건 괜찮아요. 양의 그림을 그려줘요. 나는 양을 그려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종종 그려보았던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보였다. 그것은 보아뱀의 겉모습이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틀렸어요, 틀려. 나는 보아뱀의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 같은 건 싫단 말이야. 보아뱀은 아주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작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양이에요. 양을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양을 그렸다. 소녀는 그것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틀렸어요. 이 양은 병에 걸려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소녀는 봐주기라도 하듯이 싱긋 웃었다. 잘 봐요. 그가 말했다. 이것은 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염소예요. 뿔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서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년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 늙은 양이에요. 나는 오래 살 양이 갖고 싶어요. 이쯤 되자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는 비행기의 엔진 수리를 서두르고 있었으므로 다시 거칠게 급히 그려냈다. 그리고는 그림을 건네주며 설명해 주었다. 이건 상자야.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나는 이 어린 감정가의 얼굴에 감도는 명랑한 기색을 보고는 어리둥절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갖고 싶어한 거예요.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어야만 하나요? 왜? 내가 사는 곳에는 모든 것이 아주 작아서요. 이 양에게 먹일 만큼은 있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내가 그려준 양은 아주 조그마한 양이거든. 소녀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보면서 말했다. 그렇게 작지 않은데요. 봐요. 양이 잠들어 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어린 왕자와 알게 된 것이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내가 묻는 말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다만 우연히 한마디 한마디 하는 왕자의 말로 조금씩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왕자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이렇게 물었다. 저 물건은 무엇이지요? 저것은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나는 거야. 비행기라고 하지. 내 비행기야. 나는 새처럼 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쭐대며 말했다. 그러자 왕자는 큰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군요. 그래, 나는 점잖게 말했다. 정말 재미있는 일이야.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꽤 귀여운 목소리로 깔깔 웃었다. 그가 웃는 걸 보자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내가 당한 불행한 사고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때문이다. 이윽고 왕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당신도 하늘에서 왔군요. 어느 별에서 왔지요? 그 순간 나는 왕자의 정체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속에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한 줄기의 희미한 빛을 잡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갑작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다른 별에서 온 거니? 그러나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왕자는 내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쳐들었다. 이것을 타고 왔다면 그다지 멀리서 온 것도 아니군요. 그러면서 왕자는 오랫동안 공상에 잠긴 듯 하더니 이윽고 주머니에서 내가 그린 그림을 꺼내어 매우 소중한 듯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마 다른 별에서 왔는가 보구나 하는 반신반의적인 이 생각에 내 마음은 한없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알려고 하였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어? 내가 사는 곳이라고 말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지?
내가 그린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하더니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상자에 넣어준 것은 참 다행한 일이야. 밤이면 이 상자가 양의 집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말이야. 그렇고 말고 필요하다면 끈도 줄게.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양을 메어두는 말뚝도 주겠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자 왕자는 몹시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메어둔다고? 참 이상한 생각이군. 하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내가 말했다. 어디로 가버려. 그래서 길을 잃고 말 거야. 왕자는 또 소리내어 깔깔 웃었다. 그렇지만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아무 곳에나 똑바로 자꾸자꾸 가지. 그러자 왕자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걱정할 건 없어.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어딘지 모르게 기가 죽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똑바로 가봤자 그리 멀리는 못 갈 거야. 나는 이렇게 하여 또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왕자의 고향인 별은 겨우 집 한 채만한 크기의 별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지구니, 목성이니, 화성이니, 금성이니 하여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큰 별 이외에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 만큼 아주 작은 별들도 무수히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이런 별을 발견하면 그것의 이름 대신 번호만 붙여 쓴다. 예를 들면 작은 혹성 325번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나는 왕자의 고향인 별은 작은 혹성 B610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작은 혹성은 망원경으로 오직 한 번 보았을 뿐이다. 이 사실은 1909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에 의해서 관찰된 것이다.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의에서 자기가 발견한 별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명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터키의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작은 혹성 B612의 평판을 듣고는 터키의 한 독재자가 자기 국민들이 유럽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법령을 만들었다. 그래서 1920년에 그 천문학자는 아주 훌륭한 옷을 입고 그 별에 대한 증명을 다시 했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 사람도 그 천문학자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작은 혹성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하고 그 번호까지 적어두는 것은 어른들의 설명 방식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묻지도 않는다. 즉, 이런 말은 묻지도 않는다. 목소리가 어떤 친구냐? 그 친구는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지? 나비 채집을 하느냐? 이와 같은 말지도 않고 다음과 같은 말만 묻는다. 그 친구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냐? 체중이 얼마나 나가니? 그 친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시니? 어른들은 이런 숫자에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는 체 한다. 어른들에게 저는 장밋빛 벽돌로 지어지고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집에 대해서는 관심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오, 정말 굉장한 집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왕자는 정말 매력적이었어. 그는 싱글싱글 웃었어. 그리고 그는 양을 찾고 있었어. 그것이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라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 어른들은 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왕자는 작은 혹성 B612 별에서 왔어라고 하면 어른들은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숫자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약간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지. 이렇게 말해도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가 정말같이 들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을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왕자와의 지난 추억을 적으면서 몹시 아픈 슬픔에 빠져버렸다.
나의 친구가 양을 데리고 내 곁을 떠나가 버린 지도 어언 6년이 흘렀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다운 친구를 갖는 건 아니다. 만일 내가 그 친구를 잊는다면 나도 어쩌면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다시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던 것이다. 6살 때 보아뱀의 겉모양과 뱃속을 그린 그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다시 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나도 물론 초상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실물에 가깝도록 그리려고 한다. 그러나 잘 될지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잘 되어도 어떤 그림은 실물에 비슷하지도 않다. 나는 왕자의 키에 있어서도 여러 번 실수를 했다. 왕자는 어떤 곳에서는 키가 너무 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작거나 했다. 그리고 옷의 색깔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나는 서투른 솜씨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럭저럭 그려 대체로 그럴듯하게 그려놓았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역시 실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 잘못은 아닐 것이다. 내 친구는 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왕자는 나를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 그러나 나에게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어쩌면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같을지도 모른다. 나도 나이를 먹어버렸으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말에서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나 문자가 그 별을 떠났을 때의 그의 여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아주 천천히 알게 되었고 그것도 왕자가 생각하던 중 무심결에 뱉은 말들이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모두 양 덕분이었다. 왜냐하면 왕자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뜻밖의 나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정말이야?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아, 그래. 다행인데.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이어서 말했다. 그럼 바오밥도 먹겠네? 바오밥은 작은 나무가 아니고 성곽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왕자가 코끼리 한 떼를 이끌고 간다 해도 단 한 그루의 바오밥도다 먹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어린 왕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코끼리 한 떼라는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웃었다. 코끼리를 포개 놓으면 되겠구만 하고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는 꽤 재치 있는 말을 했다. 큰 바오밥도 처음에는 작은 것이 커진 것 아냐? 그야 그렇지. 내가 말했다. 그런데 왜 작은 바오밥 같은 걸 양에게 먹이려고 하지? 왕자는 즉시 대답했다. 아니, 그것도 모르겠어? 왕자는 마치 자명한 이치도 모르느냐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 머리를 짜내어 혼자서 그 뜻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뜻은 이러했다. 왕자가 살고 있는 별에는 다른 별들도 그러하듯이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그러므로 좋은 식물에 좋은 씨와 나쁜 식물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이 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씨들은 캄캄한 땅속 어느 한가운데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가 그 중에 어떤 씨가 얼른 눈을 떠볼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눈을 뜬 씨는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조심조심해서 아름답고 어린 싹을 햇빛을 향해 쑥 내밀어 뻗는다. 그것이 무의 싹이라든가 혹은 장미의 어린 줄기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그대로 자라게 두어도 좋다. 그러나 나쁜 식물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곧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고향인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다. 바로 그 씨는 바오밥의 씨였다. 이 별의 땅에는 온통 그 씨앗 투성이었다. 바오밥이라는 나무는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바오밥은 그 별 전체에 널리 퍼져서 그 뿌리가 별을 꿰뚫는다. 만일 별이 작고 바오밥은 너무 많이 있으면 별은 산산이 터져버리고 만다. 어린 왕자는 훗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훈련 문제이지. 아침에 당신 화장이 끝나면 정성 들여 별의 화장을 해야 해. 작은 바오밥은 장미나무와 똑같지만 조금만 더 크면 구별이 되니까 그때 바로 모든 바오밥을 규칙적으로 뽑아버려야 해. 무척 귀찮은 일이지만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대단한 일은 아니야.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아이들이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그려야만 해. 당신 나라 애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 때 그 그림은 도움이 될 거야. 물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일을 뒤로 미루었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때때로 있지. 그러나 바오밥을 그런 식으로 미루어 두면 틀림없이 재난이 올 거야. 나는 게으름뱅이 하나가 살고 있던 별을 알고 있지. 그 사람은 바오밥 나무가 아직 어리다고 셋이나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설명해주는 대로 그 식물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도덕가와 같은 투로 큰 소리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바오밥의 위험성에 대한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의 세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번만 지금까지의 체면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려 한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에 조심하십시오. 나처럼 나의 친구들은 오랫동안 그 바오밥을 모른 채로 이 위험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하여 애써 이 그림을 그렸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가치가 있다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리 고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한다. 아마도 독자들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이 책의 바오밥 그림은 아주 훌륭하고 인상적인데 어째서 다른 그림들은 시시하지? 그 대답은 극히 간단하다. 나는 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그림들은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하지만 바오밥을 그릴 때는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온갖 정성을 쏟아 평소 이상의 힘을 냈던 것이 분명하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 어린 왕자, 내가 오랫동안 쓸쓸한 생활을 해온 그 까닭을 조금씩 서서히 알게 되었어. 석양빛을 바라볼 때만은 유쾌한 기분에 젖어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도 알게 되었어.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제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았어. 나는 해가 질 무렵이 제일 좋아. 해 지는 모습을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지. 내가 말했다. 기다려야 한다고? 무얼? 해가 지는 것을.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 너는 처음에는 무척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 그러나 나중에는 내 자신이 우스웠던지 웃고 말았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 난 언제나 내 집에 있는 것 같거든. 사실 그렇기도 하다. 미국이 정오일 때는 누구나 알다시피 프랑스는 해질 무렵이지. 단숨에 프랑스로 날아갈 수 있다면 정오에도 당장 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프랑스로 해지는 것을 보러 가기에는 너무도 멀어. 그러나 어린 왕자, 너의 조그마한 별 같으면 앉아있는 의자를 조금만 뒤로 물리기만 하면 보고 싶은 대로 저녁 노래 물든 일몰을 볼 수 있겠지. 난 언젠가 너는 이렇게 말했지. 해가 지는 것을 하루에 44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 또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되게 슬플 때는 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럼 그렇게 슬펐었니? 내가 물었다. 하루에 해지는 걸 44번이나 보게?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닷새째 되던 날 또다시 양의 덕분으로 어린 왕자가 지닌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갑자기 어떤 속셈도 없이 마치 오래도록 잠자고 생각하던 문제에 궁금증이 생긴 듯 이런 말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을 수 있다면 꽃도 먹을 수 있겠네. 양은 나는 대답했다.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렇다면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지? 그것은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 그 순간 나는 엔진에 꽉 죄어있는 나사를 늦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 비행기의 고장이 좀처럼 고쳐질 것 같지 않아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게다가 먹을 물도 거의 다 떨어져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하는 초조함이 말할 수 없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어린 왕자는 한번 무엇을 묻기 시작하면 대답을 얻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나사를 빼는 일로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말았다. 가시는 아무런 쓸모도 없지. 꽃들은 심술궂게 가시 같은 걸 달고 있지. 그래? 얼마 동안 잠자코 있더니 어린 왕자는 원망스러운 듯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은 약한 생물이야. 순진하고. 꽃은 될 수 있는 한 자신을 안심시키려 해. 꽃은 그들의 가시가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나사가 말을 안 들으면 망치로 부셔버려야지. 이때 어린 왕자가 내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꽃이란 것을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야, 아니야.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야.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내가 보다시피 중요한 일에 정신이 없어서. 어린 왕자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뭐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굉장히 흉측하게 보이는 물체 위에 엎드려 쇠망치를 들고 기름으로 손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마치 어른 같은 말을 하는군. 나는 그 말을 듣고 좀 부끄러웠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런 건 상관없이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무엇 하나 분간 없이 혼동을 하고 있어. 어린 왕자는 정말로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는 금빛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말을 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별에 검붉은 얼굴을 한 신사 한 분이 있었어. 그분은 꽃의 향기를 맡아본 적도 별을 바라본 적도 없었어. 그분은 아무도 사랑한 일도 없었고 일상 하고 있는 일이란 덧셈뿐이야. 그리고 그는 날이면 날마다 당신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쁘단 말이야 라고 입버릇처럼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지. 그리고는 그 말이 무슨 자랑이냥 뽐내기만 하거든.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버섯이란 말이야. 뭐라고? 버섯이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이제 아주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꽃은 이미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가지고 있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 꽃이 어째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그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가시를 키우는지 그 뜻을 알려고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야? 양과 꽃 사이의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고? 검붉은 뚱보신사의 덧셈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지. 내 별에는 딴 곳에서는 절대로 자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꽃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아침 꼬마 양이 모르고 그만 똑 따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럼 당신은 그런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지.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을 계속하면서 창백하던 얼굴이 붉어졌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한 송이뿐인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많은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되지.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그러나 만일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순식간에 그의 모든 별들이 없어져 버릴 텐데 당신은 그것이 대단치 않다는 말이야? 어린 왕자는 그 이상 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슬픔에 흐느껴 목이 메었던 것이다. 밤이 되었다. 나는 손에 들었던 공구들을 놓아버렸다. 나의 쇠망치나 볼트 나사 또는 목이 말라 죽는다는 생각이 무슨 그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한 별 위에, 혹성 위에, 아니 내 별, 이 지구 위에 내가 달래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껴안고 달래며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안전해. 내 양에게 물릴 재갈을 그려주지. 꽃의 둘을 울타리도 그려주고 그리고 나는 어린 왕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쑥스런 생각만 들어 머뭇거리기만 했다. 어떻게 하면 어린 왕자의 기분을 풀어주어 전처럼 정다운 사이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몰랐다. 눈물의 나라는 정말 알 수 없는 곳이다. 나는 얼마 안 되어서 그 꽃이 무슨 꽃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늘 소박한 꽃들이 피고 지고 했다. 이 꽃들은 꽃잎이 혹겹이고 또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았다. 아침에 풀 속에 피어났다가 저녁이면 벌써 없어지는 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온 씨가 싹튼 것이다. 이 싹은 새로운 것이었다. 자기 별에 있는 조그마한 싹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 조그마한 싹을 열심히 지켜보았다. 그것은 어쩌면 새 종류의 바오밥인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싹은 자라서 조그마한 나무가 되더니 더 크지 않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탐스럽고 커다란 꽃봉오리를 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금방 그 속에서 놀랄 만큼 아름다운 것이 쑥 나타날 것만 같은 뭔가를 느꼈다. 그러나 그 꽃은 녹색방에 꼭 들어앉은 채 좀처럼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꽃은 세심하게 옷 색깔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입고 있었다. 꽃잎을 하나하나 다듬고 있었다. 이 꽃은 양귀비꽃처럼 털복숭이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았다.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 정말 요염한 꽃이로군. 이렇게 신비한 치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솟아오르자 마침내 이 꽃은 얼굴을 내밀었다. 정성을 들여 꼼꼼히 화장을 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아, 아직도 졸려. 어머나 실례했어요. 내 꽃잎이 아직도 헝클어져 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요? 꽃은 상냥하게 대답했다. 저는 햇님과 같이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이 꽃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홀릴 만큼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꽃은 잠시 후 말을 이었다. 저에게 뭘 주시지 않겠어요? 어린 왕자는 수줍어 머뭇머뭇하다가 맑은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가지고 와서 꽃에게 아침밥을 주었다. 꽃은 피어나자마자 자기의 허영심을 가지고 어린 왕자를 괴롭혔다. 사실이 이렇다면 어린 왕자로서는 다루기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호랑이라도 와보라지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그리고 어쨌든 호랑이는 풀을 안 먹어. 저는 풀이 아니에요. 꽃은 상냥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호랑이 같은 건 무섭지 않지만 꽃은 말을 이었다. 바람을 무서워해요. 바람막이를 해주시지 않겠어요? 바람을 무서워하다니 식물로서는 꽤 안 된 일이군. 이렇게 말하고는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 식물이야. 저녁에는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은 정말 추워요. 하지만 내가 살던 나라에는. 그러나 꽃은 말을 계속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사실 자기는 시의 형태로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세계를 알 까닭이 없었다. 자기도 모르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이 꽃은 부끄러워서 어린 왕자에게 자기가 한 말을 얼버무리려고 기침을 2~3번 하였다. 바람막이는 어찌 되었죠? 찾아보려고 하였는데 내가 뭐라고 하기에. 그러자 꽃은 억지로 기침을 하였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꽃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 괴로워하였다. 다정다감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어린 왕자이지만 곧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꽃이 아무렇게나 짓거린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어린 왕자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그 꽃이 말하는 걸 듣지 말 걸 그랬어.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이 짓거리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꽃은 다만 두고 보면서 냄새나 맡는 거야. 내 꽃은 나의 별을 온통 향기롭게 해주었는데 나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줄 몰랐어. 발톱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잘못이었지. 그런 말을 들으면 공감해주고 동정해줘야 하는데.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꽃은 나에게 향기를 뿜어주었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니 나는 꽃한테서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불쌍한 말 뒤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정말 꽃은 모순덩어리야. 하지만 난 꽃을 사랑하기엔 너무 어렸어.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그의 고향 별을 빠져나왔으리라 생각한다. 어린 왕자는 출발하던 날 아침 자기의 별을 깨끗이 정돈했다. 어린 왕자는 활화산의 검댕을 깨끗이 털었다. 어린 왕자에게는 활화산이 2개 있었다. 그러므로 아침밥을 끓이는데 매우 편리했다. 어린 왕자는 또한 사화산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 폭발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지라고 말하면서 어린 왕자는 사화산도 깨끗이 털어냈다. 화산이라는 것은 검댕만 깨끗이 털어두면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일정하게 연기를 내뿜는다. 화산 폭발은 굴뚝에서 뿜는 불과 같은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도 작기 때문에 화산의 검댕을 깨끗이 털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산의 폭발로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만다. 어린 왕자는 또 근래에 도단한 바오밥의 싹을 약간 우울한 마음으로 뽑아버렸다. 그는 2번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 늘 하던 일이지만 그날따라 이런 일들이 어린 왕자에게는 무척 소중한 일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 할 때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잘 있거라 하고 어린 왕자는 꽃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꽃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잘 있어 하고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꽃이 감기에 걸려서 그런 건 아니었다. 전 바보였어요. 꽃은 간신히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어린 왕자는 꽃이 조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 어린 왕자는 바람막이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꽃이 어째서 이렇게 얌전히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물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동안 당신이 그걸 알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덮개는 내버려둬요. 이젠 그런 유리덮개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내 감기 같은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시원한 밤바람이 나에게 유익할 거예요. 나는 꽃이니까요. 하지만 짐승이 나비와 친해지려면 두세 마리의 쐐기벌레 같은 건 참고 견디어야죠. 나비는 참 아름답대요. 나비나 쐐기벌레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와 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가버릴 거고 큰 짐승 같은 건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나는 손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손톱을 보여주면서 덧붙여 말했다.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어서 가세요. 일단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면 어서 가세요. 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처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의 별은 작은 혹성 325, 326, 327, 328, 329, 330번 별과 이웃해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 별들을 방문하면서 지식을 넓히기로 하였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붉은 옷에 흰 단비털 가죽옷을 입고 매우 검소하면서도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왕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왕이 나를 알고 있을까? 왕들에게는 세상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하인 것이다. 가까이 다가오라, 잘 볼 수 있게. 이 왕은 마침내 자기가 모든 사람의 왕이라고 뽐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어디 앉을까 하여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왕의 위험 있는 흰 단비 털가죽으로 별이 온통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똑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피곤하여 하품이 나왔다. 어전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로다. 왕이 말했다. 하품을 금지하노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왕자가 머뭇머뭇하면서 대답했다. 저는 긴 여행을 했어요. 게다가 잠을 못 자서요. 그러냐? 왕이 말했다. 그럼 하품을 명하노라. 짐은 오랫동안 하품하는 걸 본 일이 없다. 하품이라는 건 참 재미있는 일이구나. 자, 하품을 해라. 또 한 번 해보아라. 명령이다. 그러시면 저는 겁이 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요. 어린 왕자는 무안하여 쩔쩔매면서 어물어물 말했다. 허허, 왕이 대답했다. 그럼 이렇게 명령하노라.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왕은 성급한 말로 얼버무렸다. 화가 난 것 같았다. 왜 그러냐 하면 왕이 무엇보다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권위가 항상 존중받는 일이었다. 왕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적인 군주였지만 인품이 좋아서 터무니없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내가 만일 대장에게 명령하여 왕은 이와 같은 예를 곧잘 들어 이야기하곤 했다. 내가 만일 대장에게 명령하여 바다새로 변하라고 했을 때 대장이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장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 되느니라. 앉아도 좋습니까? 어린 왕자는 머뭇머뭇 물었다. 앉으라고 명하노라. 왕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널찍하게 깔린 흰 단비 털가죽 옷자락을 위엄있게 끌어당겼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별은 아주 조그마한 별인데 왕은 정말로 무엇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
폐하, 어린 왕자는 왕에게 말했다. 외람되이 여쭈어 보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해보도록 명하노라. 왕은 선뜻 말했다. 폐하, 폐하는 도대체 무엇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지배하지. 왕은 오직 위엄있게만 대답했다. 모든 것이라고요? 왕은 자기의 별과 다른 모든 별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걸 전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물론 전부이지. 왕이 대답했다. 왕의 지배는 절대적인 것은 물론 우주 전체의 지배도 뜻하고 있었다. 그럼 별들은 모두 폐하를 따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고 말고. 왕이 대답했다. 별들은 즉시 복종한다. 짐은 불복종을 용서치 않는다. 그러한 권력은 어린 왕자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만일 자기에게 이런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면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물리지도 않고 해가 지는 것을 하루에 44번이 아니란 72번도 아니 100번이고 200번이고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멀리 버리고 온 작은 별이 생각이 나서 약간 기분이 언짢았던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청을 했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요. 좋으시다면 해에게 넘어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만일 내가 대장을 보고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령하거나 비극을 쓰라고 명하거나 바다의 새가 되라고 명령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 대장이 받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둘 중에서 누가 잘못이냐? 왕이 물었다. 대장이냐 아니면 짐이냐? 그야 폐하이시지요. 어린 왕자는 똑똑히 대답했다. 바로 그거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요구해야 하는 거다. 왕은 말을 이었다. 용인된 권력을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일에 사용해야 한다. 내가 만일 국민들에게 바다에 가서 물속으로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국민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내 명령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녁해를 보여주시는 일은? 어린 왕자는 또 물었다. 어린 왕자는 일단 한번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끝을 보는 성미가 있었다. 저녁해를 보여주지.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자. 그것이 내 정치 신조이다. 언제쯤이면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하고 말하고는 대답하기 전에 두툼한 책력을 뒤적였다. 그때쯤이면 되겠군. 오늘 저녁 8시 20분 전쯤이면 되겠다. 내 명령에 어떻게 잘 복종하는가를 두고 봐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석양을 아쉬워했다. 게다가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젠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어린 왕자는 왕에게 말했다. 그러니 저는 또 여행이나 해야겠어요. 가지 마라. 신하가 하나 생겨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왕이 말했다. 가면 안 돼. 대신을 시켜줄 테니. 무슨 대신을요? 글쎄, 법무 대신. 하지만 재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걸요. 그야 알 수 없지. 왕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 나의 왕국을 전부 돌아본 일이 없어. 이젠 나이가 많아서 걷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차를 둘 장소도 없으니 말이야. 아, 그래요? 하지만 저는 아까부터 둘러보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별 저쪽을 또 한 번 흘끗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곳은 물론 저쪽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럼 내 자신을 재판해보라. 왕이 대답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재판이다. 남을 재판하기보다는 자기를 재판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든 일이다. 내가 내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할 수 있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별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가 있는 것이 분명해. 밤만 되면 쥐 소리가 들려. 이 늙은 쥐를 재판하는 것이 어때? 때때로 너는 그놈을 사형에 처하는 거야. 그놈의 생명은 너의 재판에 달려 있을 거야. 하지만 재판할 때마다 특사를 베풀어줘.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아껴줘야지. 저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누구에게나 사형 내리기는 싫어요. 그러니 저는 가봐야겠어요. 안 돼, 가면 안 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끝마쳤지만 늙은 왕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즉시 이행되기를 원하신다면
폐하께서 저에게 정당한 명령을 내리심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즉시 이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어린 왕자는 잠시 주저했지만 한숨을 내쉬고는 곧 출발했다. 너를 나의 대사로 삼겠다. 왕은 바삐 소리쳤다. 왕은 여전히 위험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둘째 별에는 젠체하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오, 나를 찬미하는 인간이 오고 있구나. 젠체하는 사나이는 어린 왕자가 오고 있는 것을 보자 멀리서 소리쳐 말했다. 젠체하는 사나이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찬미하는 자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은 참 이상한 모자를 썼군요. 이건 인사를 하기 위한 모자야. 젠체하는 사나이는 대답했다.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면 모자를 살짝 쳐들고 인사를 하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이리로 지나가지 않거든. 그래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젠체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손뼉을 쳐요. 짝짝짝. 젠체하는 사나이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손뼉을 짝짝 쳤다. 그러자 이 사나이는 모자를 살짝 쳐들고 공손히 인사했다. 이번이 그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는데 하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손뼉을 짝짝 쳤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젠체하는 사나이는 모자를 쳐들고 인사를 했다. 5분 동안이나 손뼉을 친 어린 왕자는 똑같이 단조로운 놀이가 되풀이되는데 실증이 났다. 어떻게 하면 모자가 떨어지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나 젠체하는 사나이는 모른 채 하였다. 젠체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는 말이 아니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미하느냐? 그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미하다니, 그건 무슨 말이지요? 찬미한다는 말은 이 별에서 내가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도 잘 입고 제일 부자이며 게다가 가장 지적인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지. 하지만 이 별 위에는 당신 혼자뿐인데. 부탁한다. 나를 찬미해줘. 난 당신을 찬미합니다. 어린 왕자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뭐 그리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다. 정말 어른들이란 별나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다음 별에는 술고래가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술고래를 잠깐 동안 만났지만 무척 실망했다. 당신 거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는 술고래에게 물었다. 술고래는 빈 병과 술이 가득 찬 병들을 앞에 수북히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술고래는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술을 마시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술고래가 대답했다. 무엇을 잊으려고요? 어린 왕자는 그에게 딱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다. 부끄러운 걸 잊는 거야. 술고래는 사형대에 서 있는 것처럼 고백했다. 무엇이 부끄러워요?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자세히 물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술고래는 이 말을 끝으로 하고는 영 말이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알 수가 없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행을 계속했다. 넷째 별은 실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나이는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고 어린 왕자가 도착했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말했다. 담뱃불이 꺼졌네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담뱃불을 다시 붙일 시간이 없어. 26 더하기 5는 31. 야, 이로써 5억 162만 2731이 되었군. 5억 얼마라고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직 거기 있었나? 5억 100만 가만히 좀 있어. 나는 할 일이 많아.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쓸데없는 일로 허송할 수 없어. 2 더하기 5는 7. 5억 100만 뭐라고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다. 어린 왕자는 이제껏 일단 한 번 질문한 답을 얻지 않고는 물러서질 않았다. 그 실업가는 고개를 들었다.
54년 동안 이 별에서 살아왔지만 일에 방해받은 일은 딱 3번밖에 없었어. 첫 번째는 33년 전에 현기증을 일으킨 거위가 어디서 날아와서 떨어졌을 때야. 그놈의 푸덕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사방으로 울려 퍼져나는 덧셈을 4번이나 틀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에 류머티즘에 걸려 아파서 일할 수가 없었어. 물론 운동 부족에서 생긴 병이지만 나는 빈둥빈둥 쉴 시간이 없어.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내가 분명 5억 100만이라고 했었지. 100만 뭐라고요? 실업가는 문득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는 조용히 앉아 일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수백만 개의 저 작은 것들 말이야. 파리 말인가요? 아니야. 반짝반짝하는 조그마한 것들 말이야. 그럼 꿀벌? 아니야. 게으름뱅이에게 허황한 꿈을 꾸게 하는 조그마한 금빛 물체 말이야. 그러나 나에게는 중대한 일이지. 내 생활에서는 허황한 꿈을 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 그러고 보니 당신이 말하는 것은 별이군요. 응, 그래 별이야. 그럼 5억이나 되는 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5억 162만 2731이야.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어. 이 숫자는 틀림이 없어. 이 별들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느냐고? 네. 하긴 뭘 해. 가지고 있는 거지. 당신이 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하지만 나는 전에 한 왕을 만났는데 그분이. 왕은 아무것도 안 가져. 왕은 지배하는 거야. 소유한다는 것과 지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그렇지만 별을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하지. 부자가 되면 무얼 해요? 누가 별을 발견했다 하면 그걸 더 살 수 있게 하지. 이 사람도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만났던 불쌍한 술고래처럼 이치를 따지는 데는 비슷하구나. 그래도 어린 왕자는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별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 도대체 별은 누구 거냐? 실업가는 비위에 거슬린 듯 큰 소리로 되물었다. 전 잘 모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내 것이지. 내가 별을 가지기로 생각한 첫 번째 사람이니까. 생각만으로 되나요? 그럼 되고 말고. 내가 임자가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내 것이지. 또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섬을 발견했다면 그 섬도 내 거야. 또 누구보다도 먼저 어떤 생각을 했다면 너는 그 생각에 특허를 얻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나의 경우도 별은 내 것이지.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별을 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말이야. 사실 그렇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별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관리하지. 실업가가 대답했다. 몇 개인지 세고 또 세는 거야. 그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난 원래 중대한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린 왕자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나는 실크 목도리를 가지게 되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꽃이 내 것이라면 그 꽃을 꺾어 가지고 다니지요. 그러나 당신은 하늘에서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나는 은행에 맡길 수가 있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별의 수를 종이에다 써두거든.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열쇠로 잠가두는 거야. 그뿐인가요? 그걸로 족하지. 실업가가 말했다. 그것 참 재미있구나.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것은 오히려 시적인데. 그러나 그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구나. 어린 왕자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란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 나는 꽃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왕자는 실업가와 대화를 계속했다. 나는 날마다 꽃에 물을 줘요. 화산도 셋을 가지고 있지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검댕을 털어요. 사화산의 검댕도 털지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화산이나 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은 별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실업가는 입을 딱 벌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별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다. 5번째의 별은 매우 묘한 별이었다. 이 별은 별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이 별에는 가로등과 가로등불을 켜는 사람 하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었다.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 위에서 가로등과 불 켜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 사람도 분명 우스꽝스러운 사람이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만났던 왕이나 젠체하는 사람, 또 실업가와 술고래처럼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을 테지. 적어도 이 사람의 일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이 가로등에 불을 켜는 것은 별을 한 개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과 같지. 그렇지 않으면 꽃을 한 송이 피게 하는 것과 같아. 이 사람이 불을 끄면 별도 꽃도 잠들게 하는 것과 같구나. 그건 정말 아름다운 직업인데. 그러고 보니 이 일은 정말 아름답고 쓸모있는 일이야. 어린 왕자는 그 별에 도착하자마자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왜 지금 가로등 불을 끄셨어요? 그건 명령이야. 그 인부가 말했다. 안녕,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 불을 끄라는 명령이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 불을 켰다. 나는 정말 고달픈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그런데 왜 또 불을 켰어요? 명령이야. 인부가 대답했다. 이해 못할 것도 없어. 인부가 말했다. 명령은 명령이니까. 그리고는 인부가 다시 불을 껐다. 그리고는 붉은 바둑판 무늬의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정말 고달픈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옛날에는 적절했는데 아침에는 불을 끄고 밤에는 불을 켜고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잤거든. 그럼 그 후 명령이 달라졌다는 말이군요. 명령은 달라진 것이 없어. 인부가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비극이지 별은 해마다 빨리 도는데 명령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별이 1분마다 한 바퀴 도니까 나는 1초도 쉴 틈이 없는 거지. 나는 1분마다 번갈아 불을 켰다 껐다 해야만 하니까. 그것 참 이상하군요. 당신이 사는 별에는 1분이 하루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인부가 말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한 달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 한 달? 그럼 한 달이지. 30분 동안이니까. 30일이지. 잘 자. 그리고는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인부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토록 명령에 충실한 그가 마음에 들었다. 앉은 의자만 뒤로 물리면 저녁해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싶었던 지난 날이 생각났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 인부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쉬고 싶을 때 쉬는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나는 늘 쉬고 싶어. 인부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충실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 별은 아주 작기 때문에 3발짝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 늘 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쉬고 싶을 때는 언제나 걸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낮이 계속될 거예요. 그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군. 인부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잠을 자는 거야. 그렇다면 안 됐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정말 안 됐어. 인부가 말했다. 안녕. 그리고는 불을 껐다. 저 사람은,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을 거야. 왕에게도 젠체하는 사람이나 술고래, 또 실업가에게도 멸시를 받겠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제일 착실한 사람 같아. 아마도 그것은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쳐놓고 다른 일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뭔가 아쉬운 듯 한숨을 쉬고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저 사람만 친구로 삼을 걸 그랬어. 그러나 그의 별은 정말 너무도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장소도 없는 별이니 말이야. 어린 왕자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날마다 1440번이나 지는 석양으로 아름답게 빛나던 그 별을 떠나온 것을 제일 아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번째의 별은 막 다녀온 별보다 10배나 큰 별이었다. 이 별에는 커다란 책을 여러 권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오, 탐험가가 오는군. 노신사는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중얼거렸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무척 먼 거리를 여행했던 것이다. 어디서 왔냐? 노신사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저 큰 책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난 지리학자야.
노신사가 대답했다. 지리학자란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지리학자란 바다나 강, 도시나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고 있는 학자란다. 그것 참 재미있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멋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게 됐군요.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장엄하고 위험 있는 별은 본 일이 없었다. 당신의 별은 정말 아름답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그런 건 몰라.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 있나요? 그것도 몰라. 지리학자가 말했다.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지리학자란 말이군요. 그야 그렇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탐험가는 아니야. 나의 별에는 단 한 사람의 탐험가도 없어.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도시나 강이나 산, 바다, 대양이나 사막 따위를 세는 것이 지리학자가 아니야. 지리학자는 중요한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닐 수가 없어. 지리학자는 자기 방을 떠나지 않지. 그러나 지리학자는 자기 서재에서 탐험가가 오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그들의 여행 중에 기억나는 것을 기록해두지. 그리고 탐험가가 기억해서 말한 것 중에 흥미있는 것이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양심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조사시키는 거야. 왜 그렇게 하지요? 만일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학자의 책이 엉터리가 될 테니 말이야. 술을 너무 많이 먹는 탐험가도 의심을 받게 돼. 왜 그렇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취한 사람에게는 물건이 둘로 보이거든. 그러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산이 둘이 있다고 기록하게 되니 말이야. 저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는 나쁜 탐험가가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므로 지리학자는 탐험가가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일단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시켜 보는 거야. 누가 그걸 보러 가나요? 아니야, 보러 가지 않아. 보러 가면 너무 번잡한 일이 되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탐험가에게 요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문제의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산에서 큰 돌을 몇 개 가져오게 한다든가 말이야. 지리학자는 갑자기 활기 띈 얼굴을 했다. 너 말이야. 넌 먼 데서 찾아왔지? 너는 탐험가야. 내 별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지리학자는 큰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는 우선 연필로 써두었다가 탐험가가 증거를 대면 비로소 잉크로 쓰는 것이다. 어떻지? 지리학자는 조급하게 물었다. 내가 사는 곳은 말이죠. 어린 왕자가 말했다. 별로 재미있는 곳은 못 되는데요. 아주 작은 별이지요. 화산이 셋 있는데 둘은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이지요. 이 사화산은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건 알 수 없겠군.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꽃 이야기 같은 건 기록 안 해.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내 별에서는 그 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인데. 꽃은 기록 안 해.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냐하면 꽃은 덧없는 것이니까. 덧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지리책은 지리학자가 말했다.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 유행에 뒤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지. 산이 자리를 옮기는 일도 없고 바닷물이 마르는 일도 거의 없지.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쓰는 거야. 하지만 사화산이 다시 소생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덧없다는 말이 뭐예요? 화산이 죽어있든 살아있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야. 지리학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산이야. 산은 변하는 일이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덧없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어린 왕자는 한 번 묻기 시작하면 답을 얻을 때까지 묻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미였다.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 내 꽃도 순식간에 사라질 위험 상태에 있나요? 물론 그렇지. 내 꽃이 덧없는 꽃이라.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꽃은 세상 모진 것에 대항하여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4개의 가시뿐이지. 그런데 그 꽃을 내 별에 혼자 두고 왔으니.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그 꽃을 멀리 혼자 두고 온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이번에는 어느 별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를 구경하게.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지구는 꽤 평이 좋은 별이니까. 그래서 어린 왕자는 멀리 두고 온 꽃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하여 7번째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보통 별과는 달랐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 분명히 흑인 왕까지 넣어서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실업가, 750만 명의 술고래, 3억 1,100만 명의 젠체하는 사람들, 즉 모두 합해서 약 20억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지구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면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6대륙 전체의 가로등을 켜기 위해서 46만 2,511명이라는 정말 엄청난 수의 불 켜는 인부들이 있어야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좀 떨어진 곳에서 보니 그것은 정말 굉장한 광경이었다. 이 대집단의 움직임은 마치 오페라에서 춤추는 무희들처럼 질서정연했다. 처음에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인부들 차례가 되자 그들은 일제히 가로등에 불을 붙이고는 자러 갔다. 다음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인부들이 춤곡에 발을 맞추며 나타났다가는 무대 뒤로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차례가 되었고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인부, 다음은 남미의 인부, 그 다음은 북미의 인부가 나타났다.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를 바꾸는 일이 없었다. 그것은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다. 다만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에 불을 켜는 그의 동료 2사람만이 힘든 일도 걱정도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들이 바쁘게 일하는 것은 1년에 2번뿐이었다. 사람은 재치 있게 굴기를 원하면서 때때로 진실을 약간 벗어난 거짓말을 한다. 나는 불 켜는 인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내가 전적으로 정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지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야기는 지구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줄지도 모르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대담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지역은 극히 좁다.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20억 인간들이 어떤 큰 모임에 모일 때처럼 모두가 어떤 장소에 밀집해 반듯하게 서 있는다면 길이 20마일, 폭 20마일 되는 광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또 태평양의 조그마한 섬 하나에 모든 인간들을 다 쌓아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물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른들은 바오밥처럼 자기를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른들에게 충고하려면 계산을 하라고 해야 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 말만 하면 여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쓸모없는 일이다. 이 말만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아 무척 놀랐다. 자기가 딴 별에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달빛을 닮은 금빛 뱀이 반짝반짝하며 모래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뱀이 말했다. 내가 내려온 이 별이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것은 지구야. 여기는 아프리카이고 뱀이 대답했다. 아,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들이 없는가 보지? 이곳은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지. 지구는 굉장히 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과연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늘에서 별이 빛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별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일까?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군. 그런데 어쩌면 저리도 멀까? 참 아름다운 별이구나. 뱀이 말했다. 여기는 무엇하러 왔지? 너는 참 묘한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나는 어떤 꽃과 좀 다투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채 뱀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인간들은 어디 있지? 이윽고 어린 왕자가 대화를 이었다. 사막이란 곳은 무척 쓸쓸하구나. 인간들이 있는 곳도 역시 쓸쓸해.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너는 참 묘한 동물이구나. 어린 왕자가 이윽고 말했다.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러나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더 강해. 뱀이 말했다. 이 말에 어린 왕자는 빙긋 웃었다. 너는 그렇게 세지 못해. 너는 발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당신을 멀리 데려다주는 일이라면 배 같은 건 나를 당할 수 없지. 뱀이 말했다.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마치 금팔찌같이 돌돌 감았다. 내게 닿는 녀석은 누구나 그놈이 태어난 흙으로 돌려보내주지. 뱀이 다시 말했다. 그러나 너는 순진하고 정직하고 게다가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안 했다. 화강암 덩어리인 이 지구 위에서 너같이 약한 애를 보니 어쩐지 가엾은 생각이 드는군. 뱀이 말했다. 만일 내가 내 별이 못 견디게 그리워져서 돌아가고 싶어지면 언젠가 내가 널 도와줄 수도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아, 알겠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왜 너는 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만 하지? 수수께끼는 내가 전부 풀어. 뱀이 말했다. 그 후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걸어갔다. 만난 것은 오직 꽃 한 송이뿐이었다. 꽃잎이 3개인 하찮은 꽃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지요? 어린 왕자가 공손히 물었다. 꽃은 어느 날 대상이 지나는 걸 본 일이 있었다. 사람 말이에요? 꽃이 대답했다. 6, 7명이 살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들을 본 일이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요.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니까요. 그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무척 힘이 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그 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산이란 오직 무릎 높이만한 화산 3개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그 사화산을 도둠 발판으로 곧잘 사용했었다. 이런 높은 산에서라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눈으로 이별 전체와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마치 바늘을 세운 듯한 뾰족뾰족한 바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메아리가 여기저기서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 혼자뿐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 혼자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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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정말 이상한 별이구나.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아주 바싹 마르고 뾰족뾰족하고 아주 거칠고 험악한 곳이야. 게다가 인간들은 상상력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남이 말하면 그 말이나 그대로 되풀이할 뿐이지. 내 별에 있는 꽃은 항상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어린 왕자는 사막을 지나 바위를 지나 눈을 헤치고 얼마 동안 걸어가니 마침내 길 하나가 나타났다. 길은 모두 사람이 사는 곳으로 통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뜰 앞에 서 있었다. 안녕. 장미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꽃들은 모두 멀리 두고 온 자기 꽃과 똑같이 닮아 있었다. 당신들은 누구세요? 어린 왕자는 놀라며 물었다. 우리들은 장미꽃이야. 장미가 대답했다. 이 말을 듣자 어린 왕자는 맥이 풀리며 울고 싶은 심정에 빠졌다. 멀리 두고 온 그의 꽃은 제가 이 세상에서 그런 종류로는 단 한 송이 꽃이라고 뽐내지 않았던가? 그런데 여기 뜰 한 곳에만 그와 똑같은 꽃이 5,000송이도 더 있지 않은가? 만일 그 꽃이 이 광경을 보면 무척 당황하겠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터무니없는 얘기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고 지독하게 기침을 하며 죽어가는 신용을 하겠지. 그러면 나는 그 꽃을 살려놓기 위해서 억지로 간호하는 채 해야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주려고 정말 죽어버릴 거야.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도 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지. 흔한 장미꽃인 줄도 모르고. 흔한 장미꽃 한 송이와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3개. 그것도 하나는 영원히 죽어 있을지도 모르는 화산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왕자가 되겠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하세요?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도 공손히 대답하며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다. 난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들렸다. 사과나무 밑이에요. 넌 누구냐?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넌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아주 슬퍼서 그래. 나는 당신하고 놀 수 없어요. 여우가 말했다. 길들여지지 않아서. 아, 그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한참 생각한 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 그게 무슨 말이지? 당신은 여기 사람이 아니군요. 여우가 말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어요? 길들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인간들은, 여우가 말했다. 인간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그것이 딱 질색이야. 인간들은 닭을 기르지. 그것은 다만 취미로 하는 거야. 당신은 닭을 찾고 있나요? 아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그 말은 흔히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만 여우가 말했다. 그건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지요. 인연을 맺다니? 그래요. 여우가 말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아직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도 또한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 난 수많은 여우와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게 돼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고 나 역시 당신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거예요. 겨우 알 것 같은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런지도 모르죠. 여우가 말했다. 지구 위에는 온갖 일이 다 있으니까. 아니, 나는 지금 지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무척 알고 싶어하는 기색이었다. 다른 별에서요? 응.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거참 재미있는데. 그럼 닭도 있어요? 그런 건 없어. 이상적인 것은 못 되는군요. 하고 여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내 생활은 무척 단조로워요. 여우가 말했다. 나는 닭을 사냥하고 인간들은 나를 사냥하지요. 모든 닭들이 다 비슷하고 또 사람들도 모두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좀 실증이 나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길들여 친구로 삼아준다면 나의 생활은 햇님을 만난 것처럼 밝아질 거예요. 당신의 발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와 다를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소리를 들으면 땅굴로 들어가 버리지만 당신의 발소리를 들으면 음악이라도 듣듯이 굴에서 뛰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길 봐요. 저기 보이는 푸른 밀밭은 어때요? 나는 빵 같은 건 먹지 않기 때문에 밀은 나에게 소용이 없어요. 밀밭을 본댔자 나에게 생각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정말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마침 당신의 머리칼은 금빛이군요. 당신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면 당신의 금빛 머리칼은 더욱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황금빛 밀을 보면 당신 생각이 나겠지요. 그러면 밀밭을 일렁이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들어도 즐거울 거예요. 여우는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너클 잃고 바라보았다. 제발 나를 길들여줘요. 여우가 말했다. 그렇게 하고도 싶지만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친구를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아. 인간들은 이미 길들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우가 말했다.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알 틈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물건이나 상점에서 사지요. 그러나 우정을 파는 상점은 없으니 인간들은 친구가 없어요. 당신이 친구가 필요하다면 나를 길들이세요. 그럼 너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되지요.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당신은 나와 좀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는 거죠. 나는 당신을 곁눈으로 가끔 바라보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말이라는 건 오해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에 당신은 조금씩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또 찾아왔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여우가 말했다. 이를테면 당신이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마음이 들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행복한 기분이 점점 더 부풀어 올라와 4시가 되면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을 보면 행복감에 활짝 핀 밝은 얼굴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나는 언제부터 당신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대로의 어떤 관례를 지켜야만 해요. 관례란 게 뭐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것 또한 소홀히 여기고 있지요. 여우가 말했다. 그것은 어떠한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거예요. 즉 어떤 정해진 시간을 다른 시간과 구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를 쫓는 사냥꾼에게도 관례가 있어요. 매주 목요일에는 사냥꾼들이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추는 날이지요. 그래서 목요일은 나에게 굉장한 날이지요. 이날만 되면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사냥꾼들이 언제든지 일정한 날이 없이 춤을 춘다면 그날이 그날일 테니까 나에게는 휴가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 친구로 삼았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정말 여우가 말했다. 나는 울 거예요. 그건 내 탓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너를 조금도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내가 너를 길들여 주기를 바랐어. 그건 그래요.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너는 울고 말겠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요. 여우가 말했다. 그러니 길들인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소용이 있지요. 여우가 대답했다. 황금빛 밀밭을 보면 당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리고 여우는 덧붙여 말했다. 한 번 더 장미꽃을 보러 가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에게 작별 인사하러 여기 오면 나는 당신에게 선물로 어떤 비밀을 알려드리지요. 어린 왕자는 또 한 번 장미꽃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과 전혀 달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희들은 여전히 아무 인연 없이 피어있기만 하는구나.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누구 한 사람과 친해진 일이 없구나. 너희들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의 내 여우와 같구나. 내 여우도 처음엔 수많은 다른 여우와 조금도 다른 데가 없었어. 그러나 나는 여우를 길들여 친구로 삼았지.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어. 이런 말을 듣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너희들은 아름답게 피어있지만 속은 텅 비어있어.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누구 한 사람도 너희를 위해 죽을 생각은 없을 거야. 그야 나의 장미꽃도 보통 지나가는 행인에게는 너희들처럼 보이겠지. 내 것이 된 그 장미꽃 말이야. 그러나 멀리 혼자 있는 내 한 송이 꽃이 너희들 수천 개 장미꽃 전부보다 훨씬 소중해. 내가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준 꽃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울타리를 세워 바람도 막아준 꽃이지. 나는 내 꽃을 위해 쐐기벌레도 죽여주었어. 그러나 나비가 되라고 2~3마리는 남겨두었지. 나는 내 꽃이 불평하는 소리도 들어주었고 자랑하는 소리도 들어주었지. 심지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도 이해해 주었어. 그 꽃은 장미꽃이니까.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를 만나러 돌아왔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을 말해주지요. 내 비밀은 별것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되풀이했다. 당신이 당신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이 그 꽃에 바친 시간 때문이에요. 내가 내 꽃에 소비한 시간 때문이라. 어린 왕자는 또 잊지 않기 위해 되풀이해서 말했다. 인간들은 이런 진리를 잊고 있지요. 여우가 말했다. 그러니 당신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당신은 당신이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장미에게 당신은 책임이 있어요. 나는 내 장미에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잊지 않도록 되풀이해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철도의 전철수가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객들을 1000명씩 나누어 보내는 일을 하고 있지. 전철수가 말했다. 여객을 싣고 오는 기차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번엔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때 불을 밝게 켠 특급 열차가 천둥같이 웅웅 소리를 내며 전철수 초소를 뒤흔들며 달려갔다. 모두 굉장히 바쁘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지요? 그야 기관차에 타고 있는 기관사도 모를 일이지. 전철수가 대답했다. 그러자 불을 환히 켠 두 번째 특급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벌써 돌아왔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전철수가 말했다. 이건 아까 그 기차와 서로 엇갈려가는 거야. 그들이 있는 데가 마음에 안 들었는가 보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간들이란 자기가 있는 곳이 마음에 드는 일이 없어.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불을 환히 켠 세 번째 특급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저들은 첫 번째 손님을 뒤쫓아가고 있나 보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뒤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전철수가 말했다. 저들은 기차 안에서 자고 있어. 자고 있지 않으면 하품을 하고 있을 거야. 아이들만이 창유리에 코를 납작하게 대고 밖을 내다보지. 아이들만은 자기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천조각으로 만든 인형 같은 걸로 시간을 보내지요. 아이들에게는 인형이 매우 소중하지요. 그래서 누가 인형을 빼앗으면 아이들은 울어요. 아이들은 행복하구나. 전철수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사꾼이 말했다. 이 장사꾼은 갈증을 없애주는 특효약이라는 한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복용하면 그 후로는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약을 팔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약을 먹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절약돼. 장사꾼이 대답했다. 전문가들이 산출한 계산이 있지. 이 약을 먹으면 일주일에 53분 절약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 53분 동안 무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나로서는 어린 왕자가 속으로 생각했다. 나보고 만일 그 53분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나는 신선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으로 천천히 걸어가겠어. 내 비행기가 사막에서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던 날, 나는 저장해온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환약 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정말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내 지난날 이야기는 참 재미있구나. 하지만 아직 비행기 수리는 끝나지도 않았고 게다가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으니 나도 시원한 샘터로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내 친구 여우가,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을 꺼냈다. 꼬마 친구, 여우 따위에 관해선 이제 그만 이야기해. 왜 하지 마?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어린 왕자는 내 말뜻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다. 죽을 지경이라도 한 사람의 친구를 가졌다는 건 다행한 일이지. 이를테면 나는 친구로서 여우가 있어 정말 기뻐. 이 꼬마는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배고픈 것도 모르고 목마른 것도 모르니 그렇겠지. 이 꼬마에게는 햇빛만 조금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내 속을 짐작한 듯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샘을 찾아보자고. 나는 몹시 지쳐있는 신용을 했다. 이런 끝없는 사막에서 발길 닿는 대로 샘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도 우리는 찾아 나섰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말없이 터덕터덕 걷고 또 걸었다. 그러자 어둠이 깔리고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갈증이 심해져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보는 듯했다. 아까 어린 왕자가 한 말이 내 기억 속에 가물가물 떠올랐다. 너도 물이 먹고 싶어? 나는 어린 왕자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해주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지 몰라.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묻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설사 내가 그 까닭을 다시 묻는다 해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나도 어린 왕자 옆에 앉았다. 어린 왕자는 얼마 동안 잠자코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지. 나는 대답했다. 그야, 그렇지. 그리고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달빛을 받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울퉁불퉁한 모래이랑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는 또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항상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 생동하며 번득이고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모래가 신비스럽게 빛나는 까닭을 갑자기 깨닫고 놀랐다. 나는 아주 어릴 때 낡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는 무슨 보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다. 또 그걸 찾으려고 해본 사람도 없었다. 집 전체가 야릇한 마술에 걸려있는 듯했다. 우리 집은 마음속 깊숙이 한 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기쁘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이 나의 여우와 같은 말을 하니까.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걸어갔다. 나는 크게 감동되어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마치 나는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았다. 이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쉽게 깨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달빛을 받은 어린 왕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의 사르르 감은 눈과 바람에 나부끼는 곱슬곱슬한 머리칼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해.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어렴풋한 미소를 띠며 어린 왕자의 입술이 약간 열렸을 때 나는 또 생각했다. 어린 왕자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이토록 감동하는 것은 한 송이 장미꽃에 대한 그의 성실성 때문일 거야. 비록 잠들어 있어도 그의 가슴 속에 등불처럼 붉게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의 영상이 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어린 왕자가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느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마치 한 줄기 바람만 불어와도 꺼져버릴 듯한 등불처럼 느껴져서 더욱 소중히 안고 가야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는 사이에 날이 밝을 무렵 마침내 나는 샘을 발견하였다. 인간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모두 특급 열차를 타고 가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돌아다니고 공연히 흥분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그것은 다 부질없는 헛수고이지.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샘 같지가 않았다. 사하라 사막의 샘은 모래 속에 뚫린 구멍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샘은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다. 그러나 주위에는 마을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건 정말 이상한데.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돼 있어. 도르래도 물통도 끈도. 어린 왕자는 웃으며 두레박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자 도르래가 돌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바람을 잊었던 바람개비처럼 도르래는 삐걱삐걱 삐그르르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이 소리가 들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우물이 잠에서 깨어나 노래를 부르고 있어. 나는 어린 왕자가 줄을 잡아당기는 일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게 맡겨. 너에겐 너무 힘겨워. 나는 말했다.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들어 올려 우물가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물을 퍼올리느라 피곤했지만 무척 행복했다.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여전히 귓전을 맴돌고 있었고 출렁이는 물에는 햇빛이 반짝반짝 빛났다. 나 이 물을 먹고 싶은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마시게 조금만 줘.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았다. 나는 두레박을 어린 왕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꿀꺽꿀꺽 마셨다. 그 물은 축제날의 음식처럼 맛이 있었다. 이 물은 참으로 보통 음식과는 달랐다. 이 물이 이토록 맛있는 것은 별이 반짝이는 밤길을 걸어서 도르래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나의 두 팔로 애써 퍼올린 물이기 때문이다. 이 물은 선물처럼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자정 미사의 성가 소리가 끝난 뒤 다정스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온 얼굴들이 늘 주던 그런 화려한 선물 같았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같은 뜰에 장미꽃을 5천 그루나 심어두지만 그들은 이 뜰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응, 그들은 모르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건 단 한 송이의 장미꽃에도 아니면 단 한 방울의 물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응, 그들은 모르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건 단 한 송이의 장미꽃에도 아니면 단 한 방울의 물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응, 그건 그래. 나는 말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마음으로 봐야지. 나는 물을 마시자 살 것 같았다. 해가 떠오르자 모래는 벌꿀빛 같았다. 그 벌꿀빛 모래를 바라보니 기분이 또한 좋아졌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슬픈 생각이 드는 건 웬일일까? 당신은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가 내 옆에 와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무슨 약속? 내 양에게 끼워줄 제갈 말이야. 나는 내 꽃을 돌봐줄 책임이 있어. 나는 호주머니에서 거칠게 그린 몇 장의 그림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이걸 보고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린 바오밥은 마치 양배추 같은데. 오, 그건 너무해. 나는 적어도 바오밥 그림만은 잘 그렸다고 뽐냈던 것이다. 이건 여우 그림이군. 여우 귀가 꼭 뿔같이 생겼네. 귀가 너무 길어.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왕자는 웃었다. 어린 왕자, 그건 너무해. 나는 말했다. 나는 왕뱀의 뱃속과 거죽 그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릴 줄 몰라. 아니, 그만하면 됐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연필로 제갈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걸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마음이 아팠다. 너는 내가 모르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말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 말에는 대답도 않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내가 지구에 내려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에 내려왔었지. 그리고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다. 그런데 나는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 일주일 전 아침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혼자 걷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군. 내가 착륙한 땅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군 그래.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나는 머뭇머뭇하면서 또 물었다. 기념일이라서 그랬지? 어린 왕자는 더욱 얼굴을 붉혔다.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닐까?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나는 약간 겁이 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자, 이젠 일을 해야 돼. 비행기 있는 대로 돌아가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내일 저녁 때 또 나와요. 그러나 나는 침착하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여우가 한 말이 생각이 났다. 자신을 길들여지게 내맡기는 사람은 울 각오를 해야 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물 옆에는 무너진 낡은 돌담이 있었다. 그 다음날 저녁 때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린 왕자가 무너진 담 위에 올라앉아 발을 한댕거리며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기억이 안 나? 이곳은 바로 그 지점이 아니야. 누가 틀림없이 대답하는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또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바로 오늘이었지. 하지만 이곳이 아니야. 나는 담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그러나 가까이 걸어가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또다시 말했다. 틀림없어. 모래 속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봐줘. 그리고는 거기에 서서 나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늘 밤 거기로 갈 테니까. 나는 담에서 겨우 20m쯤 떨어진 곳까지 왔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는 좋은 독약을 가지고 있지? 그 독약만 있으면 나는 오랫동안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지? 나는 걸음을 멈춰섰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젠 저리 비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담에서 내려가고 싶어.
그때 나는 담 아래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다. 그곳에는 30초 안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노란 독사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달려갔다. 내가 달려가는 발소리를 듣자 독사는 샘물에 꺼지는 물보라처럼 스르르 모래 위로 배를 깔고는 슬금슬금 기어가다가 가벼운 쇠붙이 소리를 내며 돌담으로 사라져버렸다. 돌담 아래에 닿았을 때 마침 내려오는 어린 왕자를 나는 양팔로 받았다. 어린 왕자의 얼굴은 눈같이 창백했다. 아니 어찌 된 일이야? 나는 이렇게 물었다. 어쩌면 뱀과 이야기를 다 하지? 나는 어린 왕자가 늘 목에 감고 있는 금빛 목도리를 느슨하게 해주었다. 나는 어린 왕자의 관자놀이에 물을 축이고 또 물을 먹였다. 이제 더 이상 어린 왕자에게 무엇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다가 두 팔로 내 목을 껴안았다. 어린 왕자의 심장은 총알을 맞고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엔진 고장이 난 데를 발견했으니 다행이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군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나는 사실 거의 고치기 틀렸다고 생각하던 일이 순조롭게 잘 되었다는 것을 마침 알려주려고 왔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하였다. 나도 오늘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슬픈 듯이 더 멀고 더 힘든 어린 왕자에게 무슨 중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애를 껴안듯이 어린 왕자를 꼭 껴안았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걷잡을 수 없는 깊고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당신이 그려준 양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양을 넣을 상자도 가지고 있고 또 입을 막을 제갈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린 왕자가 쓸쓸히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지켜보았다.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다. 꼬마 신사,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겁을 먹고 있군. 어린 왕자는 겁을 먹고 있었다. 분명히 겁을 먹고 있었지만 어린 왕자는 빙긋이 웃었다. 오늘 밤엔 더 무서울 거야. 이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나는 다시 온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어린 왕자의 이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나로서는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은 사막에서 샘을 찾는 것과 같았던 것이다. 꼬마 신사, 나는 말했다. 나는 내 웃음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 그러자 어린 왕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내가 여기 온 지 1년이 돼. 내 별이 작년에 내가 내려왔던 그곳에 바로 위에 나타날 거야. 꼬마 신사, 내가 말했다.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야. 뱀 이야기니 기다리는 장소니 별이니 하는 얘기 말이야. 그렇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건 알고 있어. 꽃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만일 당신이 별 위에 있는 꽃을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무척 즐거울 거야. 모든 별들은 꽃으로 활짝 피어 있는 것 같겠지. 그것도 알고 있어. 물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우물에서 퍼올려 나에게 먹여준 물은 도르래와 두레박줄의 삐그르르 하는 소리 때문에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았어. 그리고 참으로 맛있는 물이었지. 응, 그랬어. 밤이 되면 별을 쳐다봐요. 내가 사는 곳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내 별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아. 당신은 내 별이 저 많은 별 중에서 어느 하나이겠지 하고 바라볼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보고 싶어질 거야. 그러면 별들은 다 당신의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어.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꼬마 신사, 나의 어린 왕자. 난 그 웃음소리가 듣기 좋아. 그것이 내가 말한 선물이야. 그것은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와 똑같은 것이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지? 인간은 모두 제각기 별을 가지고 있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듯이 별을 바라보는 눈도 가지각색이지. 여행자인 사람에게는 별이 안내자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이 하늘에 있는 조그마한 불빛에 불과하지. 학자에게는 별이 연구과제가 되고 있어. 내가 만난 실업가는 별을 돈으로 알고 있어. 그러나 이런 모든 별들은 아무 말도 않고 잠자코 있지. 당신에게만 별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보일 거야.
그게 무슨 말이지? 그 별 중에 하나에서 나는 살게 될 거야. 그 중에 한 별에서 나는 웃고 있을 거야. 그래서 당신이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일 거야. 당신은 당신 많은 별들이 웃고 있다고 알아볼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슬퍼하는 심정이 가라앉으면 시간이 흐르면 모든 슬픔은 사라지니까 당신은 나와 알게 된 것을 만족스럽게 여길 거야. 당신은 언제까지나 나의 친구가 될 테니까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때로는 창문을 열고 즐겁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러면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거야. 그때 당신은 친구들에게 말하겠지. 난 별을 보면 웃고 싶어져. 그러면 친구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쓸데없는 장난을 한 것이 되겠는걸.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러면 나는 별 대신 당신에게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을 많이 준 셈이 되겠는걸.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었다. 그리고 곧 굳은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밤엔 오면 안 돼.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말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는 표정을 할 거야. 나는 마치 죽어가는 표정을 지을 거야. 그런 얼굴을 보러 못하러 와 헛수고야. 나는 안 떠나겠어.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당신을 물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뱀은 아주 고약한 동물이야. 이놈의 뱀은 당신을 장난삼아 물을 수도 있어. 난 안 떠나겠어. 그러나 어린 왕자는 무슨 생각을 한 듯 안심하는 것 같았다. 뱀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대.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소리도 없이 내 곁에서 빠져나갔다. 내가 뒤를 쫓아 어린 왕자를 발견했을 때 어린 왕자는 결심이나 한 듯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나에게 이런 말만 했다. 아, 당신이군. 그리고 어린 왕자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다. 당신은 오지 말 걸 그랬어. 당신은 괴로워할 텐데. 나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일 거야. 그러나 정말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알잖아, 길은 너무 멀어. 난 이 몸으로 갈 수 없어. 너무 무거워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몸은 버려진 낡은 조개 껍데기 같을 거야. 낡은 조개 껍데기 보고 슬퍼할 사람은 없지. 나는 잠자코 있었다. 어린 왕자는 약간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힘을 내어 이렇게 말했다. 참 좋은 일이야. 나도 별을 볼 거야. 모든 별들은 녹슨 도르래가 달린 샘이 될 거야. 모든 별들은 시원한 물을 퍼서 나에게 먹여주겠지.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건 참 재미있을 거야. 당신은 5억 개의 방울을 가질 것이고 나는 5억 개의 맑은 샘을 가지게 되니까. 어린 왕자도 더 이상 말을 못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자, 나를 혼자 있게 해줘. 그리고 어린 왕자는 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알잖아. 내 꽃 말이야. 난 책임이 있어. 게다가 내 꽃은 너무도 약해. 너무도 순진하고 온 세상과 맞서 자기 몸을 지키는 거라고는 4개의 가시밖에 없어. 나도 함께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젠 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어린 왕자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잠깐 망설이다가 이윽고 일어섰다. 어린 왕자는 한 발짝 내딛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빛이 반짝하였을 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잠시 동안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어린 왕자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어린 왕자는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밭이라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써 6년 전의 일이 되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직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다. 사막에서 돌아온 후 나를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있는 걸 보고 무척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친구들에게는 피곤해서라고만 말을 했다. 이제는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렇다고 해서 깨끗이 잊을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돌아간 것을 난 잘 알고 있다. 날이 밝았을 때 보니 어린 왕자의 몸은 사라지고 없었다. 사실 그렇게 무거운 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나는 밤이면 별들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한다. 마치 5억이나 되는 방울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큰 일이 하나 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양에 씌울 제갈을 그려줬는데 그만 잊고 제갈에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았다. 그러니 어린 왕자는 자기의 양에게 제갈을 씌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어린 왕자의 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혹시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어쩌나?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밤이 되면 언제나 그 꽃에 유리덮개를 씌우고 양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지켜볼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심이 된다. 그러면 모든 별들은 다정하게 웃는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한다. 어쩌다 방심할지도 모르지. 그러면 끝장인데 혹시 어느 날 저녁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를 씌우는 걸 잊어버렸는데 양이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크나큰 수수께끼이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우리가 보지도 못한 어떤 양이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 피어있는 한 송이 장미꽃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양이 그 꽃을 먹었느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한 사람도 이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이것은 앞 페이지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에 되새기도록 다시 한번 그렸다.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 그림을 자세히 봐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다 이곳을 보게 되면 즉시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당도하게 되거든 급히 지나쳐버리지 말고 바로 저 별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보라. 그러다가 꼬마 신사가 나타나서 웃거든.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이 황금빛이고 그가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든 당신은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나에게 한마디 기별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기 바란다. 그가 돌아왔다고 말이다. 안녕. 이로써 어린 왕자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